스루프타임즈 2023년 2월 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루프타임즈는 생존 우선순위와 기업 및 국가의 이익을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손정의 1 소프트뱅크 실적 발표 첫 불참,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비전펀드 실적 악화에 투자자 불만 폭발 예상이 되는 상태에서 손 회장의 실적 발표 현장 불참은 회사 설립 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6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7일 진행될 소프트뱅크 분기 실적 발표는 고또 요스미치 최고 책임자가 맡기로 했습니다. 손 회장은 펠립스 반도체 설계 회사인데 펠립스란 게 이제 그 반도체 설계를 지칭하는 것 같아요. ARM 기업 공개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합니다. ARM은 반도체 기본 설계도인 아키텍처, 프로세스 작동법을 만들어 삼성전자, 애플, 퀄컴 등 세계 천여 개 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네요. 소프트뱅크는 지난 2020년 ARM을 미국 반도체 기업체인 엔비디아의 매각하려다 독과점 우려에 부딪혀 팔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있군요.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ARM 지분 가치는 당시 주가 기준으로 400억 달러, 약 50조 원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 도표는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 투자 건수 추인데 2021년에 뭐 많이 했다가 최근에 이렇게 줄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실적이 안 좋아서인지 손정희 회장이 뭐 이렇게 좀 고민하는 장면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산 제트로부터 철수 발표, 동결 이후 2년 사업화 목표 없는 관민 구상이 좌절, 미쓰비시 준공. 일본에서 그 민간 항공기 제트 엔진을 개발하려는 그 추진 사업이 한 10년 가까이 진행됐는데 결국 포기한다는 내용입니다. 보면은 그 어차피 그 이 민관 합동으로 한다 그래도 사업성이 전혀 좀 불투명하게 보인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그 하는 얘기로는 지금까지 얻은 지식을 차기 전투기 개발에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포기한 거에 대한 실적의 영향은 경미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경미하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투자한 돈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뭐 속된 말로 그 2차 대전 태평양 전쟁 때 그 무기 그 군수 산업 업체였죠. 미쓰비시가. 그래서 그 미쓰비시 사장이 이렇게 이 포기한다는 걸 발표를 하면서 나온 얘기가 소형 제트기 스페이스 제트의 개발 중단에 대해서 기자회견하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이즈미사와 세이치 사장이 현 시점에서 ANA 홀딩스와 일본항공 등에서 267대를 수주했는데 발주한 항공사에 대해서는 납품할 수 없어 미안하다. 뭐 이런 표현을 했다고 되어 있네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항공기 엔진 만드는 데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죠. 우리가 그 민간 항공기까지 만들겠다는 욕심은 아니고 민간 항공비가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보잉사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항공 엔진을 우리나라도 좀 납품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는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항공기, 제트기까지 만들겠다는 거는 안 하고 있는 거지만은 사실은 그 KF-21 이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엔진은 우리나라 기술로 개발됐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국인 미 농지 보유 급증, 미중 갈등 새 내관 대수도, 조선비즈 정미아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 일본에서도 그 중국인들의 그 토지 매입이 의문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군사기지 옆에 많이 사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그 해군 기지 주변에 많이 사고 있다. 뭐 이런 거로 해서 일반 그 순수한 그 민간 투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대부분 중국의 그 한국 그 부동산 투자라든지 일본의 투자라든지 또 오키나와에도 많이 투자했고 홋카이도에도 많이 투자했다 이런 거로 해서 그것이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은 그것이 뭔가 좀 뭔가 말하자면은 어떤 그 자연스러운 경제 행위가 아닌 거로 인식이 되는 그런 방향이거든요. 캘리포니아 쪽에 그 농지를 많이 산 모양인데 이게 캘리포니아에서도 논농사를 짓습니다. 이게 수경 재배는 아니고 이게 여기 보면은 그 캘리포니아주 호플랜드 겨울 폭풍에 의해 홍수가 발생해 농지와 175번 도로를 뒤엎었다 해가지고 이제 물이 침수되고 도로도 침수돼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어쨌든 미국에서도 쌀 농사를 져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또 미국 쌀도 들어오고 있는 그런 게 있죠. 어쨌든 중국인들이 그 농지 보유가 급증했는데 이것을 그냥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하는 쪽으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외국인 그 토지 소유에 대해서 좀 심각한 게 어떤 그 제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형평성의 문제인데 중국은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건물은 뭐 매입한다 그래도 토지 매입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그 위배된다. 그러니까 국제무역이란 게 이제 형평성이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중국이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미국의 땅을 산다고 그런다면은 그 동시에 중국의 땅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못 사게 돼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공산주의다 보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니까 우리도 그 뭔가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주도가 또 좀 문제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라고 해가지고 지방자치에서 그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이거는 국가 미래나 국익이나 이런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자 폭탄 수십 개보다 크다. 튀르키예 강타 강진 위력은 헤럴드 경제 보도 내용인데요. 자관 그 규모 7의 지진은 히로시마 원자폭탄 32기와 맞먹는 에너지를 갖는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이게 그 튀르키예에 이렇게 그 무너지고 해서 많은 거의 이제 7천 명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그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 지금 거의 뭐 또 되고 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구조대원들을 파견했다고 또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많은 인명을 구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 비행기가 일본을 폭격했을 때 일본은 미국을 불태우기 위해 풍선을 바다 건너로 보냈다. 요즘에 그 중국 풍선 때문에 이제 이런 것까지 일본도 과거에 2차 대전 때 이렇게 했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 그냥 민간용이다. 그렇게 인정을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 의미로 한번 의미가 있는 또 보도 내용인 것 같고요.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내일 프레스 이벤트를 개최하며 챗 GPT는 많은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즘에 이제 그 챗 로봇 인공지능이 이제 목화 치열한 경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그 대화형 그런 인공지능하고 우리의 그 어떤 그 지식 수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쉽게 우리가 좀 체득하고 또 많은 그 생활에 또 경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라이브 사이런스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4세기 일본의 7.5피트 길이의 거미 악령으로부터 죽은 것을 보호했을지도 모른다. 톰 맥칼프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 어쨌든 길이가 7.5피트면 한 2m 얼마가 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이 전투용이 아니고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의장용 뭐 이런 건데 그게 고분에 그 묻힌다고 한다면은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걸 거다 이거죠. 이런 큰 칼이 그 출토된 것은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제 생각은 한국 고고학계의 견해가 매우 궁금합니다. 일본의 고분이 우리나라 그 고대 역사하고 아마 무관하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되면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고분은 야마토 황실과 관련된 사람으로 된다 그러면은 일본의 초기 정권, 야마토 정권, 야마토라고 읽고 한자로는 대화라고 쓰고는 있습니다. 야마토 정권의 출발은 이 일본 본토에서 시작했다기보다도 야마토 정권의 시작은 일본 큐슈 쪽이니까 큐슈면은 좀 한반도하고 제일 가까운 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일반적인 어떤 그 고대사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야마토 정권은 백제계가 넘어가서 만든 거 아니냐. 이런 그 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분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그 유물들이 우리나라 그 유물하고의 어떤 유사성 등등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칠지도라는 것도 또한 그렇습니다. 칠지도는 뭐 크기가 2m까지는 안 되지만은 뭐 여러 가지 그 의장용인 거를 또 백제가 보냈다는 설도 배눴다는 것이니까요.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 칼의 크기를 찍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청동 거울이 나왔다는데 이런 모양새가 어디선가 많이 좀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뭐 고고학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은 요거 청동 거울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어디선가는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어, 트럼프에서 가끔 전화, 바이든 씨로는 없었다. 미국 FR 의장. 요게 참 무슨 의미인가? FRB 의장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데 트럼프는 좀 가끔 전화했지만 바이든 씨는 전혀 뭐 자기한테 전화한 적이 없다. FRB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인데 거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데지만은 트럼프 때는 전화를 해가지고 금리 인하를 집요하게 요구했었는데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트윗에다가 FRB 의장을 얼간이라고 매도하는 등 거칠게 공격했었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FRB가 하는 대로 그냥 지켜보고 있는 미국이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한국은행장한테 전화해 볼 적이 있을까? 그러면 또는 이 한국은행장이 아니고 금융위원회라는 게 또 있죠. 위원회. 이런 데하고 직접 통화를 한 적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미국이 예를 들어서 FRB는 정부 소속하고 별도 독립되어 있는 그런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독특한 그런 금융 제도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의견이 피력이 됐다는 얘기는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금융 세력한테 말을 잘 듣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뉴스 보도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글이 유일하게 못 잡은 나라, 여기에 한국 IT 산업 강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우리나라에는 그 뭐 네이버, 그 다음에 이제 뭐그 다음 그러니까 카카오 쪽에서도 이런 게 있죠. 검색 엔진과 메신저 등이 있기 때문에 구글이 유일하게 못 잡은 나라라 그러지만은 뭐 이거 뭐 우리 자존심을 살려주는 이런 제목은 좋습니다만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해보면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는 것보다 그 검색해 그 단어를 입력했을 때 뿌려주는 내용들이 네이버보다는 구글이 더 양질의 그 정보들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색은 솔직히 구글 쪽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것도 좀 취재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소비자들이 과연 그러면 어디 거를 많이 쓰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 그 네이버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것들은 뭐 한계가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 뭐 다른 이 뭐 일 때문에도 검색을 해보면은 구글 검색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더 많다 하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뉴스 보도할 때도 조금 좀 더 조사를 해 주시는 그 자세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심라면 제품 암 유발 화학물질 리콜로 정밀조사 받다. 어쨌든 그 얘기가 그 태국 쪽에서 산화 에틸렌 2호라는 것이 검출돼 가지고 리콜이 그 천상전화 됐다는 얘기인데, 농심이 얘기하는 것은 투클로 에탄올이라고 2C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이것을 그 타일랜드나 동남아 쪽에서는 동일 물질로 하지만은 한국과 미국은 이 두 가지 물질을 서로 다른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문제 없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게 국내 뉴스에서는 보이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넥스트 샤크라고 라이언 제너럴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만, 일단 이렇게 그 보도가 되면은 일단 데미지를 입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신라면이 너무나 그 잘 나가니까 신라면 블랙이죠. 그뭐 다른 라면이 아니고 블랙에 한한 얘기입니다만은 아마 그 이 데미지를 그 농심이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중국 위안화는 향후 10년 안에 미국 달러 지배를 종식시키고 양극화 통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닥터 둠 누리엘 루비니는 말한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브라이언 에반스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중국이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라 그래서 사실은 그 푸틴하고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중국이 우리 그 석유 달러를 그 지금 위안화로 하든지 뭐 이렇게 그 거래를 좀 해보자. 중동에서 또 북아프리카 이런 등지에서도 그런 모임이 옛날에 있었고 그 결과는 안 좋았습니다. 뭐 리비아의 카다피도 죽었고 오렌지 혁명이라는 거 뭐 이런 이름으로 미국이 과연 달러 패권을 포기할까요? 위안화나 이런 거가 세계에 유통되는 것을 용인할까요? 여기 봐서는 미국 측 의견에서 그렇게 될 확률이 있다라고 꼭꼭 미국 측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실질적인 그 달러 패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 글로벌 금융 세력이나 미국의 정치 세력이 중국의 위안화로 거래되는 것을 절대 용인 안 할 겁니다. 만약에 중국이 진짜 그렇게 시도를 한다면은 이것은 그 달러 패권 전쟁을 넘어서 본격적인 물리적인 전쟁까지 일어날 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미래 세계가 항상 그 장밋빛으로만 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국이 패권을 2차 대전 이후에 잡았는데 그래 봐야 한 70년 되는 거거든요. 70년 세계 패권하고서 또 그다음에 또 누구하고 나눈다? 아마 안 그럴 것 같습니다. 로마 제국이 한 1000년 갔잖아요.
미국이 세계 패권을 몇 년을 가져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 역사라는 게 한 250년 그거 정도뿐이 안 되는 나라가 세계 패권을 지금 갖고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세계 패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작업들은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 통화의 미스 전 항공자위대 정보관리가 미국은 정찰기구 격추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분석하는 이유는 해가지고 현대 비즈니스에서 그 보도한 내용인데 이 기고한 사람은 스즈키 에이지라고 전 항공자위대 정보관리를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기고를 한 거죠. 한번 뭐 읽어보시는 거로 좀 하고 위신을 건 임무는 정보전이고 중국이라는 국가의 위험성이 이것 때문에 노출이 됐고 중국도 기구의 격추 훈련을 자기네들도 했었다. 다른 나라에서 그 풍선이 날라오는 그런 거를 대비해서 그런데 이게 뭐 자기네들은 민간용이다, 민간 연구용이다, 뭐 이러는 것이 과연 중국이 주장하는 대로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진은 중국이 말하자면은 뭐라 할까요? 외국에서 뭐 날라온 풍선을 가정해서 그 전투기로 파괴하는 훈련을 중국도 했었다. 지들이 일을 그렇게 저지르니까 자기네들도 그렇게 당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격추하는 게 그렇게 참 쉬운 게 아니라고 그러네요. 제뜨기가 그렇게 빠른데 풍선은 천천히 가잖아요. 그 빠른 비행기가 멀리서 그 풍선을 공격하기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격추를 시킨 다음에 풍선을 잔해물을 미국 해군이 수거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육지에 있을 때 이 격추를 안 시키고 해상으로 나갔을 때 격추한 원인이 민간인들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전 항공자위대 간부도 칭찬했다. 미국의 중국 정찰기구 격추는 신칸센에서 자전거를 쫓는 초난도 미션이었다. 신칸센의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쫓는 이게 성립이 안 되는 얘기인데 쭉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이 이번에 격추를 시킨 것은 대단한 일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격추를 성공시킨 비행사들을 칭찬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쟤는 뭐 이런 기사를 보면서 일본에 우리나라는 말하자면 우리는 공군 중에서 이런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뭐 또 전문가가 있다 그래도 어떤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건지 그런 게 보면은 일본의 어떤 언론의 어떤 이 취재 스코프라든지 또 아니면은 언론의 자유라든지 이런 거하고 우리나라의 현 실정하고 은근히 비교가 되긴 합니다. 이런 정보를 일본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도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꿨죠. 한계가 되고 그런데 인터넷 세상에서 또 이렇게 번역 뭐죠? AI가 해주고 해서 쉽게 일본 말을 모르더라도 번역해 준 거로 대충 돌아가는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조금 다른 사진으로서 수거하는 장면인데 버스 세대 크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울법원 베트남전 피해자에게 3천만 원 지급 명령. 코리아 헤럴드 손지영. 역사적인 판결에서 법원은 한국군의 잔혹행위에 대해
정부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는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해냈습니다. 피해자에게 3천만 원 지급 명령이다 그러면은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은 건데 그 여성분이 7살일 땐가 그 살아났답니다. 수술을 받고 그래가지고 한국군이 학살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런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느끼냐 그러면 우선 첫 느낌은 그거죠. 베트공이라는 것이 이 미군이나 그 한국군 입장에서는 피하 식별이 그 베트공하고 민간인하고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민간인 속에서 숨어 있어가지고 또 공격을 하고 뭐 이런 이 전술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아군이 그런 베트공의 그 민간으로 위장했다가 피해를 봤을 때 속된 말로 옆에 그 전우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일반적으로 다 눈이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저 민간인 속에 베트공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다 죽이는 게 맞는 거라고. 그러니까 미국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봤을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고민도 하고 뭐 인간적인 고민도 하고 뭐 그런 영화가 있었다고 그러지만은 우리나라 한국군도 그렇게 한 게 있긴 있는 모양이죠. 미군하고 같이 전투할 때 뭐 그런 일이 벌어진 거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많이 그 좀 의견을 좀 몇 사람하고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 아니겠냐. 우리나라는 그 피해 보상을 이렇게 그래도 한다. 개인적으로. 그 일본한테 또 일본은 봐라. 우리는 이 정도 그 마음이 넓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거로 또 해석해야 되지 않겠냐.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미국이 베트남 뭐 전쟁에 대해서 베트남한테 뭐 손해배상했다든지 또 민간인한테 무슨 손해배상했다든지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게 같은 방향으로 그 보조를 맞춰야 되지. 미국이 또 그러면 껄쩍지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법인이나 이런 것들도 객관적으로 이런 것은 정치하고 무관한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다 감안해가지고 미국은 왜 가만히 있게 그 대신 이 베트남 난민들을 미국에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베트남계 그 미국인들도 많이 살고 있고 또 받아주고 그런 거로 딱 치는 거지. 이게 굳이 무슨 법원에 소송까지 걸어가지고 해야 되는 이게 이 달 정권 때 시작한 내용이 돼가지고 그런 내용이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선악을 가리기가 쉬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에서 열심히 활약했던 사람 정도로 위험한 은퇴 후의 직장인이 급격히 늙어버리다 참혹한 이유. 일본식의 언어를 한국 아니 이 번역 AI가 이렇게 해준 건데 이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볼 때 이게 남 얘기가 아니거든요. 또 실제 경험을 이미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글을 쓴 사람은 이 회계사 노타나카 야스히로라는 사람인데 50대의 삶이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회계사를 하고 있고 회계법인 대표로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직장 생활할 때 어떤 회계법인에서도 이랬겠지만 자기는 나와 가지고도 지금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는 일의 실력이란 것은 회사력, 상품력, 자기력이라는 건데 사실 회사 나오면은 자기 일의 실력이라는 것은 이거 회사력 필요 없는 거고 상품력도 필요 없는 거고 결국 자기력만 남는데 회사를 떠나고 자기력의 약함에 악연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년후 프리랜서를 지향한다면 셀러리맨 시대 때부터 정년후 프리랜서까지 연속하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명함 직장 다닐 때 명함보다도
퇴직을 해서 자기 자신의 명함을 만들어야 된다. 직장에 있을 때도 그렇게 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고요. 노인에게 의견을 구하지 말라.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직함을 또 진지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어, 자신의 직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생각하는 것이다. 참, 얘기, 저 얘기 좋은 충고 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분이야 그 외국계 컨설팅 회사를 거쳐서 현직에 있는 사람이고, 그 회계 법인 대표고, 책도 냈는데, 명화에서 배우는 경제의 세계사, 그 다음에 회계의 세계사라는 걸 썼는데요. 어, 국내 번역본으로 그 회계의 세계사라는 책을 저는 또 이분의 책을 사서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배운 것도 있어요. 이 두퐁 제가 이 기업체 분석을 하면서 두퐁 ROI를 소개를 가끔 하는데 이번에 2022년도 실적을 할 때 두퐁 ROI를 조금 또 소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국내 번역본 부록에 야스히로라는 저자가 쓴 건 아니지만 번역하는 그런 출판사에서 국내에서 어떤 발간됐던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인정한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이탈리아 베네치아 복식 부기법보다도 200년이 앞서서 고려 개성상인의 복식 부기를 우리가 미리 했었다. 이런 얘기도 이 책을 통해서 번역본에서 좀 배웠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미국의 배후에 비치는 삼국 통합 억제 구상과 한국의 자체 핵 무장론에 대한 경계. 현대 비즈니스 거를 오늘 좀 많이 인용을 하고 있네요. 미국의 의도 이렇게 해가지고 강제징용 그런 관계에 좀 잘 좀 해보세요라고 압력을 주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때 뭘 좀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미국은 센트릭스라는 어떤 정보 공유 프로그램이 있는데 GCCS라고 그러네요. 글로벌 명령 제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서로 간에 일부 공유를 하는데 삼국이 같이 공유하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일본판은 일본식으로는 센트릭스 J라고 그러고 한국판은 센트릭스 K라고 해가지고 복잡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삼국이 같이 쓰기는 좀 지금 현재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삼국이 같이 쓰려고 그러면은 한일 관계가 좀 좋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앞으로 경보 시스템의 공유에서 격추 시스템의 공유로 진화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중국의 미사일에도 그 범위를 넓히게 될 것이다. 이게 전국적으로 가야 될 일이죠. 네. 결국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북한은 현재 전면에 나와 있는 문제고요. 실제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미사일 시스템에 대한 경계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의 자체 핵 무장론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계속해서 한미 동맹을 믿으세요 하면서 자꾸 핵 억제 전략에 대해서 좀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위성통신망을 파괴했는데 이것을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냐 그러면 미국의 스페이스X의 이 위성 이 통신으로 통해 가지고 지금 기여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선은 일론 머스크가 공짜로 줬지만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나중에 다 돈 내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민당 의원의 한 명은 국가 주권의 상징 중 하나는 독립된 지휘권에 있지만 사실은 어떤 기술 발달 때문에 그런 게 허락하지 않는 상황에 지금 우리가 지금 몰아넣고 넣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소개해주고 있네요.
문제로 남는 것은 한미일 일체화에 의한 통합 억제가 패한 경우 전쟁터가 되는 것은 일본과 한국이라는 현실이다. 그러니까 한미일 일체화가 되는 방향으로 이 센트릭스라는 게 서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결론인 것 같습니다. 한일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은 동아시아와 안보에 대한 새로운 전개의 서곡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강제징용 문제 해결, 니들끼리 한일끼리 잘해봐. 미국이 뭐라고 그래서 근데 빨리 해결하라는 얘기지. 왜? 당신네들의 안보를 위해서도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해외 선심의 국민에게서는 큰 야구. 키시 총리는 왜 필리핀에 연간 2천억 엔도 지급하나? 뭐 이렇게 해서 쭉 얘기했는데, 자국민은 버리고 외국에 봉사하냐? 아베 정권 시대의 지원책을 마루라고 답습하는 거냐? 그리고 이번 지원 대상이 필리핀의 교통 인프라 정비 지원을 중심으로 한 국가 건설 지원이라고 설계를 하고 있고, 기시다 총리는 관료에서는 매우 평판이 좋은 이인영 총리다. 이인영 총리라는 용어를 쓰네요. 우리나라는 호수아비다, 호수아비 총리다. 그 다음에 이제 바지 사장이다,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이인영 총리라는 게, 그러니까 이인영이라는 게 이제 뒤에서 이렇게 뭐죠, 이렇게 뭐 움직이면서 하는, 키치다가 결국 그런 사람 아니냐라고 지금 지병사라는 어, 그, 뉴스 매체에서는 이거 쓴 사람이 무로우시 게니치 이런 사람인 모양인데, 그렇게 지금 일국의 총리를 이인영 총리라고 이제 비하하는, 세금 올리겠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국방비 올리겠다고 그러지. 그 다음에 필리핀에 뭐 연간 2천억 엔을 지원하겠다고 그러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뭐 얘기를 한다는 건데요. 요게 이제 마르코스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기시다 총리하고 만나가지고, 언제 만난 건지 모르겠지만은 악수하는 사진이고.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근 뉴스에 미국이 필리핀 기지 4곳을 추가 사용하기로 해가지고 중국한테 이제 이 압박을 주는 거죠. 남중국해 문제 때문에. 그래서 4군데를 추가 연결하면은 서로 이 교통망이라든지 또 이 뭐 해군 기지만이 아니고 서로 간에 교통망들이 많이 필요하고 발전이 돼야 될 텐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미국이 돈 좀 대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내 느낌이. 그러면은 기시다 총리는, 예, 알았어요, 형님. 국방비 올린 것도 그렇고 미국이 좀 뭐 해서 좀 당신들 강화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대만 문제를 빌어서라도 그렇고, 북한 핵 미사일을 빌어서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대만 문제는 결국은 대중국을 향하는 거거든요. 또 북한의 문제는 또 북한 문제, 이런 거를 해서 국방비가 우리나라는 이제 많이 올려야 됩니다라는 입장으로 국내 국민들한테는 얘기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다 모든 돈을 또 투자해가지고 방어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그건 트럼프 때부터 벌써 나온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에 미군 기지가 4군데나 더 생기는데 일본도 좀 참여를 해라.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요거는 상상입니다. 내가 기자라면 어떤 제목을 생각했을까? EDT. 예, 제가 편집자 입장에 이런 의견인데요. 조선일보 노석주 기자인데, 저가 전승 건국절 연회 때 딸내미를 데리고 나왔는데, 여기 써놓은 거 보면은 김정은 부인이자 주의 모친인 리설주는 이들 부녀 한 발 뒤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참 커서 후계자가 될 거냐는 설까지 나오면서, 이 저기 고위 이 장성들이 둘러싸여 가지고 딸랑딸랑 거리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딸내미하고 있는 사진을 찍히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북한 그 조선 중앙 TV 화면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게 리설주 여사께서 한 발 뒤로 있는데, 아니 남편보다 동시에 갈긴 그렇잖아요. 항상 뒤에 있었어요, 내가 봐서는. 근데 딸내미하고 손잡고 가는데 당연히 뒤 따라가는 거지. 이런 사진을 보고서 뭐 괜히 뭐 이 위에 조선일보는 무슨 이 저기 딸내미가 무슨 실세가 되니 이런 식의 이런 그 선정적인 제목 같은 거 띄는 것은 좀 안, 지금 그 어린애를 가지고 무슨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냥 귀엽다고만 얘기해주면 되는 거지. 왜 삼성은 감산을 어커트라고 부르지 않는가? 코리아 헤럴드 조혜린 기자인데요. 쭉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은 그 뭐 많이들 얘기를 하고 지금 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생산 관리에 대한 어떤 그 결정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 판단이 아니라 시장의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로 이해한다고 말한다.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뭐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그 주문의 칩을 공급하는데 약 4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저장고에 창고에 잉여 제품이 있는 것은 회사가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수요 증가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안전재고를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쓰는 용어로 한다면은 그리고 그 업계 관계자는 생산량을 줄인다고 해서 기업이 지금 안 좋은 게 아니고 이 말하자면은 이 기업의 그 역량과 성과를 평가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니까 생산량 줄이는 것을 이런 얘기 보면은 결국 제가 주장하는 게 맞거든요. 재고 회전율만 봐라. 한 놈만 봐라. 그거면 된다. 왜냐면 수요를 뭐 대응해야 돼. 생산량 감소는 회사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스토리지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게 이제 제가 평상시 하는 수요 대응을 해서 생산을 더 한다든지 생산을 줄인다든지 재고를 너무 많이 가져가도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양대 박아무개라고 얘기했는데 기업에 얼마나 생산량을 줄이냐에 따지기보다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투자를 어떻게 지속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자, 투자는 투자고 재고 관리는 재고 관리. 이거는 또 구분해서 생각을 하긴 해야 됩니다. 제가 개별 업체 얘기할 때 누누이 얘기한 거겠지만 평택에 있는 그 삼성 반도체 공장인데요. 겨울철에서 찍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수증기들이 이렇게 에너지를 이쪽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적인 얘기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든 수요 대응 재고 관리 전략이다. 삼성전자가 하는 것은 결과는 항상 재고 회전율로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업체 그 분석을 할 때 재고 회전율을 그 경영평가 지표 1순위로 그 올리는 이유고 그게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그게 다 연결이 됩니다. 생산과 연결이 되고 영업과 연결이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재고 회전율을 올려야 된다. 그 매출이 줄든 그 다음에 어떤 수요가 줄든 그거에 맞춰 가지고 재고 회전율은 상승을 시켜야 되고 유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그 스루프 타임즈의 결국 이 스루프 분석 내용을 기업체 분석의 핵심 내용을 이렇게 언급할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나왔다는 게 저로서는 매우 기분이 좋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